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러시아로 떠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대표 작가 누구일까요?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러시아에는 또 유명한 작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비교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역사적으로 또 가장 늦게까지 왕조가 로마노프 왕조가 오래도록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 그리고 러시아의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비교한 한국의 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면적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일단 인구는 좀 많지만 면적이 우리나라 도시기 몇 배입니까? 엄청 커요. 그래서 오죽해야 시간대가 11개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11개가 걸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개의 시간대로 돼 있는데 11개의 시간대니까 어마무시하죠. 러시아인이 80%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위치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넓어요. 진짜 끝도 없이 넓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많이 또 여행을 많이 가죠. 일본이 좀 더 위쪽에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땅덩이가 엄청 크지만 단점 뭐죠? 추워요. 추워. 엄청 추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뭐 거의 6개월 이상 가는 곳이라 겨울에 여행 가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여기 러시아를 생각하시면 저는 모스크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세 곳이 가장 우리랑 많이 연관이 되고 큰 도시인데요. 유럽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고 현재는 모스크바가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사실 러시아의 유럽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시면 돼요. 여기 이제 로마노프 황제가 오랫동안 러시아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렇게 유럽과 같이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늪지를 개간해서 만든 곳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이 늪지를 땅으로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또 유명한 그런 조각가, 건축가들 다 데려다가 똑같이 만들어라 해서 비슷하게 만든 곳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엄청 화려하고 크고, 그리고 제가 페이지 수는 아마 예르미타시 박물관하고 그게 나와 있을 텐데,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기 코너에서 보시면 여기 마린스키 극장 170페이지 보면 예르미타시 박물관 잘 나오고요. 또 모스크바는 불굴 광장이랑 또 소련으로 공산화됐을 때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때의 흔적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되게 많이 가요. 비행기 편도 매우 저렴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에 한 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다 할 정도로 엄청 많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기차를 타고 바로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가 또 있죠. 그래서 유럽까지 곧장 비행기를 안 타고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차 타고. 근데 다만 이제 일주일 걸린다는 거, 요거.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예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여기까지 바로 일주일이 걸려서 가는 긴 여정이지만, 기차 좋아하신다면 요런 것도 보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가는 게 정말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알래스카까지가 원래는 러시아였어요. 그랬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국에 헐값에 팔게 됐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서 해달이 엄청 많았는데 해달 멸종됐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 해달 모피 구현다고 해달을 다 잡아서, 그래서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면적이 엄청 났는데 이것까지 아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엄청난 땅 부자, 지금도 땅 부자지만 여기 또 알짜배기인 게 여기 석유하고 천연자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72억에 넘겼으니까 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이거는 바로 도스토옙스키 동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러시아의 바로 대표적인 그런 도서관인데 거기에 지성의 상징인 도스토옙스키의 조각상을 놨고 도스토옙스키의 집이었던 곳인데 사실 도스토옙스키 엄청 가난했어요. 말년에 그나마 좀 부인을 잘 만나서 돈 관리를 좀 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진짜 평생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168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그 노트, 그 다음에 책상, 이 담배 박스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는 도스토옙스키가 죽었던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린스키 극장도 또 유명하죠. 발레나 이런 공연들이 또 러시아 발레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시면 제가 아까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은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만 있는 게 아니고 모스크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실 시베리아로 유배 갔을 때 있던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도 있고 그래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시면 이 마린스키 극장에 꼭 가보시고 안 그러면 예르미타시 박물관 안에도 극장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모스크바 대학이고요. 아까 레닌 국립도서관에 도스토옙스키 동상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요건 잘 찍은 사진,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생각 쪽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이 역을 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이 붉은 강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제가 아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여름 궁전은 뭐냐면 사냥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런 여름에 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만든 궁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귀족들이 쉬면서 또 사냥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화려하기가 말을 할 수 없어요. 막 엄청 다 황금색으로 치장을 했고 여기가 바로 예르미타시 박물관이에요. 이게 겉에서 이렇게만 봐서 그런데 사진을 제가 이제 또 안에서 찍은 거랑 이쪽 보여드리면 와 5개의 궁을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겨울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5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붙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때의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연도를 보면 지금 괴테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괴테가 죽기 바로 10년 전, 그때 태어나서 8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괴테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러시아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독일,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작가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렇습니다. 로마노프 왕조, 이 제정 러시아 시대를 전제 정치를 했는데 이때 표트르 1세 이때 때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완전 서구 유럽화하죠. 그래서 이 늪지를 갖다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도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르고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프랑스 건축가를 데려와서 석조 건물을 짓게 하고 또 본인이 직접 표트르 대제는 직접 유럽을 다니면서 곳곳을 막 다 다니면서 그대로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좀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원대한 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그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뭐죠? 아들을 채찍형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마치 사도세자,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지에 넣어서 죽인 것처럼 이분도 아주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왕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예카테리나 1세는 표트르 1세의 두 번째 부인인데요.
출신이 농민 집안이고 또 황궁에서 하녀로 있다가 표트르 1세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요. 많은 주변의 반대가 심하니까 표트르 1세가 그녀를 왕후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알렉세이가 죽고 장자 상속제를 폐지하고 표트르 1세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데, 이렇게 남편이 사망한 후에 러시아 군주 자리를 바로 예카테리나 1세가 계승합니다. 그래서 2년간 재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 최초의 여제로 러시아의 여제 통치 시대를 개막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농노제가 확대됩니다. 이 농노제는 진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건 157페이지 보시면 제가 농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노예처럼 농부들을 묶어놓는 거야. 어디다? 토지에다 묶어놔. 그래서 토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사면 농노가 따라와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기 너무 추워. 농사가 안 돼.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막 다 도망가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다 도망가니까 이렇게 토지에다 묶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워낙 척박하고 추운 곳이라서 농부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이런 제도를 여기에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농노제인데, 너무나 극악무도한 것이, 이 농노제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똑같이 노예가 되고요. 근데 이 농노의 인구가 어느 정도냐? 반 이상이 농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평생 농사만 짓고 이 추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을 받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제도가 바로 농노제입니다. 그쯤 이제 근대화되면서 농노제를 해체하려고 했어요. 시도를 많이 했고, 그런 해체를 이제 나중에 뒤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드로 2세 때 이렇게 농노 해방령을 이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노제를 왜 나중에 해방하게 되냐? 러시아에서는 필요하니까 이 종속노예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화가 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농노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2세가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보니까 우리는 왜 전쟁에서 지고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지? 보니까 이 농노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농노제를 폐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농노를 폐지를 했다고 해서 이 농부들이 그러면 돈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2세가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 땅을 사라, 니네가. 아니, 근데 농노들이 어떻게 땅을 삽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데 알렉산드로 2세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막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우리 돈도 없는데 무슨 땅을 사냐. 그러니까 그러면 땅을 공짜로 아주 싼 값에 주겠다. 그냥 헐값에 니네 여기 농사 져 있는데, 그 땅 완전 황무지고 얼어붙은 땅이라서 농사는커녕 이거 굶어 죽기 쉬운 땅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다 도시로 몰려갑니다. 근데 이 농노제를 폐지했을 때 농부들은 이런 이유로 반발했는데, 귀족들은 아니 내 재산을 지금 풀어서 자유를 주라니, 이게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노제는 이렇게 종속노예를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그런 노예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로 2세 때는 여기 농노제를 해방시켰더니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농노들이 다 도시로 몰려갑니다. 도시 어디? 우리도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죠. 그런 것처럼 얘네 다 오로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무조건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굶어 죽고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 도시가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죄아벌입니다. 그래서 죄아벌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때가 이제 니콜라이 1세 요때부터 이제 바로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온 사람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직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크림 전쟁을 벌여요. 이 크림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러시아 잘 싸울 것 같아요? 못 싸울 것 같아요?
저는 잘 싸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 사람들 진짜 세지 않아요? 잘 싸우는데 도대체 오스만하고 왜 집니까? 오스만 사람들이랑. 네, 이거를 이제부터의 싸움은 네,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종교도 관계없고 뭐 다른 거 아무 상관없이 인종도 관계없고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지에 따라서 같이 연합을 해서 싸우기 때문에 러시아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림 전쟁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고요. 러시아는 함정이 좋은 게 많았어요. 사실 러시아가 이 오스만이랑 싸우려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는 엄청 땅덩이가 넓은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블라디보스톡 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다 추워. 겨울에는 항구가 다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배가 있으면 뭐해? 항구가 얼어붙어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따뜻한 얼지 않는 항구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크림반도인데 이게 이제 오스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면서 우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러시아가. 그런데 이게 얘네가 러시아가 원래 힘이 세고 지금 배도 함정도 좋은 튼튼한 배를 잘 만든단 말이지. 그런데 얘네가 나오면 불편한 나라들은 누구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힘센 나라들은 불편하죠. 러시아가 나오는 게 불편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종교도 다른데 이슬람인 오스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뒤에서 얘네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림 전쟁이에요. 이 크림 전쟁은 이때 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2년 동안이나 참전했어, 군인으로.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참가 안 해. 도스토옙스키는 사실 진짜 또 너무 웃긴 게 얘는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를 나왔어요. 근데 전쟁이 싫어. 너무 싫어서 이거 아버지가 너는 군인이 돼야 돼. 군인하면 학비도 면제되고 이러니까 군인해야 돼 해서 어거지로 군대 사관학교로 가지만 그치만 나중에 바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군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때 톨스토이는 2년간 참전하면서 이때 이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보고 만든 작품이 전쟁과 평화예요. 그래서 사실 전쟁과 평화는 이 크림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러시아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전쟁인데 프랑스와의 전쟁인데 그 이야기를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어쨌든 영국, 프랑스 이거 터키를 다 도와줘.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공국, 연합군 이 밑에 나머지 나라들을 러시아 빼고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고 남진 정책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이 그때 독립을 하게 되고 독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때 참전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이 이 전쟁에 참가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거야. 왜 끔찍했냐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병상에 실려와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위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연극할 때 페스트를 하겠지만 이 흑사병 이게 걸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퇴치할 수 있을까? 안 닦아야 된다. 안 닦고 때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지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였고요. 당시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병원, 보건위생 이거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거를 건의를 했고 밤마다 램프를 들고 다니면서 이 병상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The Lady with the Lamp라고 부릅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호과 출신들은 나이팅게일 잊어서는 안 되고 이분이 이 전쟁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위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고요. 161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은 정리했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원래 늪지였고 인구가 18세기 말에는 220만 명인데 19세기에 570만 명을 늘어요. 왜?
농노제를 폐지하면서 갈 곳 없는 농부들이 다 여기로 오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 그러면 여기 가면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아주 아이들까지 나와서 뭐 노동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막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러시아에 특히 많았어요. 길에 이렇게 그런 걸로 집들이 그냥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서 이 암흑의 자식들을 제가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시 빈민촌, 완전 뒷골목. 그리고 러시아가 추워.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 중독. 유명한 술이 있죠. 러시아 유명한 술 뭡니까? 네, 보드카죠. 보드카가 도수가 굉장히 높아. 40도 이상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먹습니까? 술을 먹고 추위를 견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막 이런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나 술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많이 먹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1위? 우리나라. 네, 이거 조사 결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소주 판매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술을, 물론 도수는 낮지만 술 판매 수로는 1위, 전 OECD 국가 중에 1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2위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게 완전 도시 빈민촌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죄압을 해서 주인공 라스콜리니크가 뭐라고 하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반미치광이의 도시다. 여기 페테르부르크만큼 인간의 영혼은 음울하고 날카롭고 기이한 영향을 주는 곳을 찾기가 힘들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한 곳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황제가 바로 차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시저의 이름을 차르라고 러시아식으로 카이사르 이렇게 하고 차르라고 합니다. 어쨌든 황제라고 하고요. 그러나 제가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못 사는데, 이 귀족들은, 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로마노프 왕조는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니빈 브이브, 이게 완전히 갈라진 그런 도시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예르미타시 박물관요, 전 세계에서 1분씩만 관람해도 5년이 걸려요. 여기 다 보지도 못합니다. 겉에서 좀 몇 개만 볼 수밖에 없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전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285만 점이에요. 그리고 예르미타시 박물관 자랑하는 게 뭐냐면, 루브르는 대형 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니네는 다른 나라 가서 다 뺏어온 거지만, 예르미타시 박물관을 러시아는 돈 주고 다 사왔어요. 그래서 개수도 우리가 훨씬 많고, 우린 다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단점은 뭐죠? 돈 주고 사오니까 아주 비싼 건 못 사고요. 여기 하여튼 방은 엄청 많고 5년이 걸려야지 다 1분씩 관람에 하나씩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걸립니다. 겨울 궁전 엄청 화려하고, 예카테리나 2세가 미술품을 겨울 궁전이 자기 궁전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미술품을 모아다가 여기 이렇게 놓는 걸로 시작을 해서 작품 그 미술관이 나중에 되게 됐죠. 네, 예르미타시 박물관입니다. 네, 다 걷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리고 이 공작새 되게 유명한데, 이것도 시간마다 이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올리도록 했는데, 아주 정교해서 이게 시간이 되면 얘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다 줄 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하고 니콜라 2세가 바로 이 로마노프 황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임시로 계셨던 분이고요. 이 니콜라 2세가 이 로마노프의 마지막인데, 이 로마노프 왕조를 망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러일 전쟁이 일본이랑 싸운 전쟁이고, 세계 1차 대전이 이때 열리고요. 중간에 이제 1917년인가요? 농민, 그리고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전쟁하다 돌아왔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